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78페이지 물권의 종류 할 차례입니다. 그죠? 자, 178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국회에서 제정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배우시죠? 그죠? 근데 민법은 왜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 배우죠? 없어서요. 없는 이유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행령은 없어요. 또 장관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규칙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민사특별법에 가면은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배워요. 왜요? 그 법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은 말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못 정하고 장관령으로도 못 정하는 왜 물권을 그 허접한 관습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이유는 국회가 주로 하는 짓이 일은 안 하고 싸우죠. 가끔. 맨날 싸우고 가끔 가다 뭐예요? 밥 먹죠. 다시 말하면 국회에다만 맡겨놓게 되면 현실과 법 간에 엄청난 괴리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종류를 정한다. 종류가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법률과 관습법이 내용을 정하고요. 그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 계약은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권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왜 인정하느냐? 뭐 연역적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등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을
자유롭게 계약으로 만들 수 있어서 수천 개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물건이 5천 개다. 그러면 등기부에 그것을 적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물건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교재 이러한 내용이 180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80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을 거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주의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우측 상단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쭉 읽어보시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민법하기도 버거운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것이 좌측에 보시면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우리 민법은 물권을 일단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있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먼저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권은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왜 지배하고 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뭐가 돼요?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에게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요,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럼 저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을 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본권이라고 한다.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돈 주고 사가지고 쓰고 있다면 저에게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다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쳐서 쓰고 있는 거라면 점유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다.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고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면요,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이 되려면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죠?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처분 이해 안 나나요? 저당권은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담보 물건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저예요, 저.
저당권자인 은행 직원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당권 왜 설정한 거예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요. 처분하려고요. 따라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안 갚으면 경매한다, 처분하기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한 물건 중에 뭐죠?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만이 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세 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도 세 가지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것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해당 부분에 자세히 볼 거니까 지금 설명 안 드릴 거고, 질권만 말씀드리면 질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당포. 제가요, 반지가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당포에 가서 그 반지를 맡기고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제 반지를 담보로 잡아두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질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질권이라는 것은 반지를 맡기고 담보 설정했다, 이렇게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를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갖다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질권은 뭐라고요? 전담보. 맡기고 설정하는 담보를 우리가 질권이라 한다 정도는 개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간습법상 물권해 가지고 분묘기지권과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판례 가지고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없다. 그 다음에 미허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관습법상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도 이것도 해당 부분에서 아주 쉽게 이해되는 거니까 일단 참으시고요. 대표 예제를 볼게요.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맞죠? 저번 강의 때 했죠.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계약이죠.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죠. 그래도 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파트가 있어야죠. 아파트가 없다면 저는 그 아파트에 대한 물권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물건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현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래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중국집 가가지고 아줌마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저는 곱빼기 좀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짜장면 곱빼기가 아직 없더라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려면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건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현존해야 합니다.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죠? 물권법정주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간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민법 문제에서요.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라는 지문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소설에 다솔은 신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우선하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이다. 이게 다솔이고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4번은 틀린 지문은 아니죠.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물권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나오고요.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죠. 야, 한국말 참 더럽게 어렵다, 그죠? 법률 용어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법원이란 말을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보통 법원 하면 지방법원 뭐 이런 말을 생각하시는데, 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 그러면 물권법의 존재 형식,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틀린 말, 우리가 일상에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나오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도 일상적인 의미와 뜻이 좀 달라요. 우리는 앞으로 우선이라는 말을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우열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권은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 있다,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채권은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정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셋 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죠? 먼저 돈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나요? 누가 먼저 돈 받냐면요, 을병정 중 승질 제일 드러운 인간이 먼저 받아요. 그죠? 갑에 돈이 생기면 이 병이 그 같은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부터 주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먼저 받는 놈이 장땡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이렇게 선행주의가 되는 이유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돈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을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요, 병도 저당권 설정하고 정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가 되면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뭐예요? 정이 받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우선한다는 말이 맞죠. 그렇지만 정은 저당권, 물권이 있는데도 우선하기는커녕 맹꼬레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 있다, 우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기보다는 우열에 따라서 순수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권리의 우열, 이런 말이고, 맨 밑에 이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 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 효력이라 그러면 뭐로 바꿔서요? 우열로 바꿔서 이해하시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수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교재에 보시면 제가 좀 상세히 적어놨어요. 근데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기억할 것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건이 열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건이 우선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물론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뭐예요? 전세권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뭐가요? 전세권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합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이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무엇과 상관이 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요. 요거죠.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는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할 것은 간단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우열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평등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적으로 기억할 것이 뭐였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도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된다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뭐죠?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가등기와 같은 예외적인 것은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83페이지 물권적 청구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